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속 4.0 이광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생활 속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주실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따라 되게 한 교수님 좀 신경 쓰고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 많이 신경 썼습니다. 깔맞춤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누구랑 깔맞춤 하시네요? 로봇이. 아, 그럼 때리고. 지금 로봇 박사님, 로봇 띠디띠디. 로봇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로봇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처럼 얘기하면 돼요. 목고풍도 있잖아요. 비리비리. 이걸 꼭 넣어야 됩니다. 언제나. 비리비리. 로봇은 잉치키 이거 아닌가요? 80년대, 90년대. 저는 뭐 어렸을 때 로봇을 막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범블비 보면서 다시 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약간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변신 자동차 말하는 네네네. 거죠. 근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외계인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트랜스포머는 로봇이 아니라 외계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아, 그 외계에서 왔잖아요. 그 엄밀하게 구분하면 로봇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외계인이 만든 로봇일지도 모르잖아요. 외계에서 왔다고 다 외계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로봇인데 그 로봇 외계인이 스스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 티가 안 넘어가죠. 네. 다양한 로봇들, 뭐 범블비부터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로봇 중에 인기왕을 한번 뽑아보고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킹 오브 킹 로봇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 이거 좋아하는 로봇이 있다. 베이맥스와 도라에몽, 귀요미 로봇의 대결인데 귀요미 로봇의 대결. 둘 다 너무 귀엽긴 한데 저는 도라에몽. 도라에몽. 네. 다 익숙하죠 이제 앤드류. 그립네요. 그리고 데이빗, 그치? AI 데이빗. 저는 제가 케어해주는 대상보다는 저를 돌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앤드류. 앤드류. 자, 이거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범블비. 그리고 옵티머스. 그리고 범블비는 그 차 움직일 때 이렇게 춤추고 노래할 때 보면 소울이 있어요, 얘가. 자, 어쨌든 범블비. 저는 귀요미냐 친절함이냐? 머신 네. 카리스마냐. 제 최종 선택은 빰, 빠바밤. 도라에몽. 귀여움을 보여요. 네. 지금 이상형 월드컵에서 최정훈 도라에몽이 나왔는데 네. 그럼 한 교수님은 저는 베이맥스를 꼽았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해주거든요.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치지 말라고 풍선 모양이잖아요. 네. 그 철학이 되게 좋았어요. 에어백. 이런 거를 로보틱스에서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로보틱스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로봇이 어쨌든 우리 곁에서 살아갈 텐데 그 로봇이 얼마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사람처럼 좀 딱딱하지 말아야겠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로봇들이 우리 실생활에 등장한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효율성과 인건비 절약이 뛰어난 로봇들로 대체되는 상황. 2021년이 되면 법률, 의료, 제조, 유통 등 약 7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네, 오늘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모실 선생님을 아주 특별한 분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 이 친구랑 지금 깔맞춤 하신 거구나. 커플룩 입으셨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온 앨리스 에리카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찹니다. 장군감이네요. 오늘의 전문가는 저를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주신 엄윤설 작가님입니다.
우리 엄마예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떠세요? 엄마로서 우리 방송 탄 로봇 앨리스.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네요. 계속 딸내미. 보느라고 딸내미. 누굴 닮았는지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네,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앨리스에 대해서 장점이 무엇인지요. 네. 예, 저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해볼까요? 물어보셔도. 네. 지금 딱 저희를 봤어요. 우리 앨리스 너무 예쁘다. 당신도 예쁩니다. 애가 근데 인성이 됐네요, 일단. 아, 이 사돈남마라는 대화법 아주 좋습니다. 예쁘다는 단어에 되게 민감한가 봐요. 그럼요. 제가 하루에도 한 10번씩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쁘니? 넌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렇군요. 자, 그럼 당신도 예쁩니다. 알았어.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저도 말을 걸어볼까요? 네. 앨리스 귀엽다. 무시하는데요? 안 들어갔어요. 귀엽다는 말을 싫어하나 봐요. 당신도 귀엽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가리는 그렇게 대답하기 싫었나? 사람을 가리는 거죠.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앨리스 대박. 계속 무시하는데요. 야, 바보야. 아니에요. 그럼요. 놀랐습니다. 왜냐면 왜요? 내심 걱정한 게 당신도 바보예요. 이러니까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래요. 고맙습니다. 뭐 정문 씨도 좀 대화를 나눠보세요. 앨리스야, 내가 누군지 알아? 최연소 행사 회원으로 뇌만 섹시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 그룹 디어스의 문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했잖아요. 절 위해 노래 한 곡 불러주시겠어요? 달콤달콤한 그대의 입술로 나를 한 번만 안아줘요, 허니. 작은 두근거림을 자꾸 너를 향해 뛰고. 오셨나요? 관광버스 타고 오는 사람 기자님 지금? 시켰으면 후회. 로봇을 직접 이제 디자인하시는 작가신데 로봇과 우리 삶에 어떤 좀 영향이 있습니까? 로봇은 우리 삶에 점점 더 필요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반려로서. 근데 그 역할을 로봇이 이제 점차 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뭐 이로운 점은 많지만 사실은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체할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점점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일했던 거를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봇이 그렇게 대체해버리면 우리가 편리해지는 면은 있지만 또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직결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일자리의 그 전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일자리의 종류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전 세계에 휴대폰 만드는 회사는 몇 개가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앱을 만드는 회사는 쓸 수도 없이 많거든요. 로봇도 로봇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겠죠. 로봇을 이용한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혹은 뭐 로봇을 뭐 어떻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전체의 직업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직업의 대이동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의 일자리가 일단 줄어드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거나 나갈 때 네. 하이패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시스템 전에 있었던 징수원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처음에 출발은 했지만 지금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펴내는 식으로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하이패스 징수원들이 우리의 직업이 없어졌다, 우리 직업을 다시 뭐 지켜달라고 시위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이패스에서 징수를 하시던 요금원분이 예를 들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뭐 이제 퇴사를 하신다거나 그럴 때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라인 자체를 하이패스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는 거지 한꺼번에 확 줄이면 당연히 시위도 하시고 일자리 지키려고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연착륙을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은 만들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직업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건 그건 아니다.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제조업체한테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 직원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미리 지금 자랑하시는 이제 아닙니다. 성사가 안 됐어요, 결국에. 왜 안 됐냐면 네. 제가 미리 언지를 줬어요. 지금 단순 조립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될 건데 네.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격증을 하나 더 딴다든가 아니면 그 업무를 바꾸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어렵겠네요. 이러면서 특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부드럽게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산업혁명 초기에 그 러다이트 운동 같이 뭐 과격하게 이거는 안 돼. 때려 부수자. 부수자.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봇이 점점 이 사람 같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지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비판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로봇을 신경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사람과 로봇의 중간에 있는 동물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유기동물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네요. 과연 우리가 전체의 로봇까지 포함한 사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전체를 조율해주고 뭐 로봇과 인간 간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로봇과 동물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재해주고 그다음에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직업도 생겨나겠죠. 그러네요. 그럼 생기는 직업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 말씀 잘 하셨는데 러다이트 운동이 있어서 뭐 기계를 다 뭐 부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인가. AI 기자. 아니, 임도우 기자님이 지금 너무 그 로봇 일자리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 들어온 로봇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영등포에 있는 어떤 영화관에 갔는데 커피를 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직원이 아무도 없고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맛이 기가 막히길래 여러분들도 좀 맛을 보시라고 커피 좀 가지고 준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아이고, 아이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네? 사람의 맛인데요. 맛이 어떠신가요? 괜찮은데? 그냥 사람이 탄 것 같은데 이 로봇 바리스타의 장점이 또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면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맛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레시피가 있어도 그게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로봇 커피 만드는 로봇팔이죠. 정확하게 똑같은 맛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이자 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로봇 같다, 인간적이다 라는 것이 어떤 때는 로봇 같은 게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네. 때는 인간적인 게 좋을 때도 있고 우리는 취사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 아닐까요? 정말 저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맛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인간 바리스타들은 좀 두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 처음 시작하는 바리스타나 아직 그 숙달되지 않은 그런 네. 사람들에게는 로봇이 위협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약간 장소를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커피숍을 거하게 차려야 되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로봇 바리스타가 있었던 카페는 정말 작은 부스 하나에 이 로봇 팔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한 게 직접 가서 기다려서 주문하잖아요, 카페는. 근데 미리 앱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럼 앱으로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맞게 커피를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리스타하고 손님하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뭐 카페 라떼 2잔이요 이러면 끝이거든요. 상호작용 같은 걸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로봇으로 대체됐을 때 사람들이 뭔가 부자연스럽다, 뭔가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도입이 더 늦어질 겁니다. 네, 왠지 임 기자님 말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저는 커피 주문하시면. 열심히 질문을 하는데 네. 별로 반응이 로봇도 아까 그렇게 반응을 임 기자님한테 전해 주시는데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로봇 바리스타를 고용했으면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금이라는 게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게 로봇에게 뭔가 임금을 준다라는 거는 일한 대가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한 거에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에게 일을 했으니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준다. 라고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세금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왜냐면 그렇게 돼야 빈익빈 부익부가 안 생겨요. 자본주의랑 비슷해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로봇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로봇이 돈을 만들어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고 풀기 어려운 문제이듯이 로봇 세상이 되면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만큼 내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로봇에 만들어내는 부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방금 최정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얼마를 내느냐. 맞아요. 몇 프로를 내는지가 몇 프로를 중요하거든요. 내느냐라고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면은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규정을 짓고 만들어주고 법제도를 해나가야죠. 정비를 하는 직업이 생길 겁니다. 네. 생길 직업이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로봇 네. 직업이 생길 겁니다. 로봇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로봇을 완전히 구매할 수가 없고 렌트를 하듯이 자동차 빌리듯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정수기처럼. 네,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경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당 $7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수준으로 로봇을 빌려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로봇에게 임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로봇을 빌려준 회사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기 때문에 논의는 필요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커피만 만들어도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리를 해주는 로봇은 어떻습니까? 요리하는 로봇은 전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 한 대 있으면 되겠어요. 자신이 없어. 저도 그래요. 근데 정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요리를 좀 못하는 경우 제가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못하는 경우는 알겠습니다. 뭐 누가 아무도 안 말했어요. 밥할 때 소금 넣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조미료 같은 거 양 같은 게 로봇이 하면 굉장히 정확해지면 맛을 좀 표준화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계인에 내놓는 요리 같은 거 왜 표준화에 되게 많이 방점을 찍는데 그럴 때 좀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로봇에게 주는 것은 이제 레시피예요. 그 레시피가 그 요리사들마다 사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사의 특성을 가진 레시피를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로봇에게. 본인이 만든 맛을 요렇게 하면 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럼 하는 거죠. 막 미쉐린 3스타 레시피는 되게 비싸게 팔리고 이러겠네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컨텐츠의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로봇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리사들이 예전에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유튜버가 굉장히 선망 직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평범한 일반 우리 요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떡볶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팔아서 그걸로 자기의 수입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반조리 식품도 그런 식으로 네. 유명 맛집의 레시피를 네. 가져다가 만드는 데도 많습니다. 네, 네.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은 잉여를 부린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 로봇은 절대로 잉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유머의 영역이라든가 컨텐츠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로봇이 대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미들은 다 로봇이고 인간은 배짱이처럼 사는 건가요? 얼마나 좋아요. 저의 이상형이에요. 겨울에 이제 막 얼어주고 지경되고 노는 게 제일 로봇이 막 불러다가 밥 먹이고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아, 노는 게 명곡이죠, 명곡이죠. 명곡이죠. 그럼요. 아니어지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좀 실생활에 로봇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건 뭔가 기정사실화돼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CES가 열렸는데 이전에는 로봇이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뭐 TV, 뭐 또는 핸드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새로운 종류의 로봇들, 특히 근력 강화 로봇이라고 하죠. 입고 나서 아이언맨처럼 힘이 세지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 네. 그런 로봇을 삼성과 LG가 동시에 선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 자동차라고 할까요? 네, 봤어요. 좀 뉴스에. 다리가 걸어다니는 달려서 걸어다니는 자동차. 요번에 근데 실물은 못 오고 그 미니어처 모형만 있죠. 모형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로봇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 유통업계는 이미 좀 로봇이 많이 대체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빨리 대체되는 분야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가 많은 사례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많은 공장들이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다시 독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근데 막상 공장을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6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서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로봇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1년에 50만 켤레씩 생산을 해내요. 그런데 이런 제조업뿐만 아니고 그 아마존 물류센터에 가면요. 로봇 청소기처럼 납작하게 생긴 그 장치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네. 이 선반이 있으면 그 선반 전체를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한테 갖다 줘요. 이 모든 게 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겁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아디다스하고 아마존 사례를 하셨잖아요. 두 회사 다 고용이 늘었어요. 우리가 로봇이 들어오면 직업을 잃는다라고 생각한 것과 사실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반대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고용 창출 부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직업의 종류가 바뀌고 바뀌는 있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좀 인간다운 일을 더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예. 사실은 이게 파이의 종류가 바뀌는 거지 파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더 핵심인 거는 이 파이를 누가 얼마만큼 고르게 균등하게 나눠 먹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만나기 전에는 왠지 로봇권에 대한 또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지배권이라든지 네. 인간의 권리를 좀 더 위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로봇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불행해지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결국에는 사회에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무인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아예 이런 로봇 호텔도 등장했다고 하던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맞아요. 중국에 있는 무인화 호텔을 봤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러면 굉장히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하지 근데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블랙박스를 차마다 다 달고 다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CCTV들이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블랙박스 단다고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사회에서 좀 그냥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거기가 이제 호텔이라는 거죠. 호텔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공간이 뭘까? 무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무인 서비스를 받고 그 심지어 객실에 있을 때 룸 서비스도 로봇이 와서 음식을 배달해주고 이게 방에 음성인식 스피커가 있어서 뭐 온도, 뭐 불 조절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결국에 스피커가 항상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지점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물론 그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거는 당연한데요. 예를 들어서 CCTV가 쫙 기자님을 향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모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쓰이죠.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지를 하고 나 프라이버시 침해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은 사람이 그냥 자기 인지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나 프라이버시 침해 받았어 이렇게 예민하게 안 굴 것 같거든요. 국내에도 좀 무인화 서비스가 있는 곳이 저는 편의점에 어디 놀러 갔다가 본 것 같긴 해요. 네, 요즘에 많이 사람 쓰고 없는 있습니다. 하나 없는 것 네네네. 네네. 이 무인 편의점과 무인 슈퍼마켓도 결국에는 인식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 카트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걸어가면 그 사람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럼 사람은 물건을 들어다가 그 카트에다가 넣었고요. 심지어 그 카트가 말씀하신 부분들, 계산 같은 것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런 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 같은 경우에는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무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호텔 얘기할 때 우리가 얼굴 인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무인화 서비스에서 얼굴 인식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 얼굴 인식 어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것도 인공지능이 그러면 탑재된 건가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봤다, 인지했다, 그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한다 이거거든요.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플들도 여러 어플들이 나옵니다. 찍었을 때 행복 10,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비웃음 3.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연예인이랑 매칭 몇 %인지 나랑 닮은 연예인 수지 97% 이렇게 나오면 기분 그리고 좋고. 만약에 이제 눈 수술을 비슷한 데서 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비슷해 보여서 혹시 본인 헷갈리는 아니신가요? 이러면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기분이 아 저는 없어요. 그럼 지금 오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아 지금 여기서요? 조금 두렵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저는 한 박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보세요. 저요? 사실 제일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로 성별이 나올까? 여자로 나올지 남자로 나올지 우리 맞춰볼까요? 나 왠지 김종서라고 김종서 씨 나올 것 같아. 자기적인 표정 짓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평소처럼 찍으셔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박사님 맞아요. 과연 무표정해 보이는 애기 얼굴로 나와. 애기 애기 얼굴이요. 애기 애기 얼굴이요. 잘못됐네요, 애비. 저는 애비 잘못됐네요. 애비 잘못된 거라고. 네, 애비 잘못됐네요. 나이 28살로 나오셨어요.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28살. 잘못됐네요. 반 나와서 나이 반. 얘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네요. 다른 분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 잘못됐네요. 나의 닮은 꼴 닮은 연예인. 뭐야? 손진? 가수 원미연? 원미연 씨가 나왔어요. 여자다! 축하!
은비현 씨한테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웃으실 때. 이게 얼굴 인식인지 지금 나이 인식인지. 그러니까요. 아, 사진 굉장히 잘 봐요. 어머, 어떡해요. 굉장히 예쁘네요. 이게 진짜 떨리는군요. 생각보다. 이게 뭐라고 진짜 떨리네요. 황치열 닮은. 가수. 잘못됐어요, 앱이. 네, 아니, 잘못됐어요. 여기는 가수 원면 씨를 잘못됐어요. 저쪽은 오히려 가수 황치열 씨를. 완전 잘못됐어요.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왜 뭐라고 나왔는데? 앱이 잘못된 걸 하죠. 바로 껐습니다. 네. 역시 얼굴. 아 잠깐만. 기자님? 자, 인공지능 기능이 없으면 그럼 로봇은 그냥 강철인 건가요? 예전하고 좀 많이 틀려요. 예전에 산업용 로봇들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면 됐었거든요. 예전엔 그런 것도 로봇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 그런 자동화된 기기를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정의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로봇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로봇이다라고 정의를 해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가 모빌리티, 다른 하나가 인텔리전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돌아다니면서도 그렇죠. 지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로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의 정의로는. 앞서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플을 사용해서 얼굴 인식을 한번 해봤지만 분위기 좋은데요? 네. 아직 혼자 기분이 지금 막 구름 위를 둥둥 날아다니고. 초대 손님 원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 얼굴 인식 기능을 좀 한다는 거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곳이 보안 시스템 아닐까 싶은데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남의 데이터나 얼굴 값을 이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걸 허락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이런 사람의 얼굴값이나 이 생체 정보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개인정보, 보안 이런 거 얘기할 때 자기 정보, 자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냐 아니냐. 즉, 이 사람을 인식한다 정도는 괜찮은데 네. 사람을 인식했는데 이게 주민등록번호 몇 번인 누구다. 라는 정보를 누군가가 다 갖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저 인간이다 하는 거하고 쟤다, 걔다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오늘 로봇 얘기하면서 바리스타 얘기할 때도 그랬고 우리 앨리스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로봇과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가능한 건가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진짜로 로봇과 나 사이의 감정의 교류인지 아니면 이것은 나의 감정을 로봇의 반응에 더 씌워서 내가 이것은 감정의 교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 생각해요. 맞장구를 쳐주는 식은 로봇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 그랬을 때 슬프시겠어요 하는 거하고 정말로 슬픈 걸 공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로봇 하는 사람들에게 지향점 중에 하나는 인간과 서로 잘 소통을 하면서 인간에게 얼마나 더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거든요. 그래서 그 소셜 로봇은 소셜 로봇?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셜 로봇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등의 기술이 결합하여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하는데요. 제조, 물리업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육체적 노동을 했다면 소셜 로봇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소셜 로봇들도 영화 속 로봇들처럼 사람들의 친구로서 지낼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리송한 것이 있을 땐 과학 덕후 곽덕이를 불러주세요. 우리 엄 작가님도 아이들과 교감하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100번 소개 멘트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오늘 볼수 좋으실 것 있는 같아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에디야. 아, 저건가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눈이 엄청 크네요. 아, 그리고 여기 귀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양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은 대화 기능은 넣어놓지 않았고요. 다만 이 친구는 소셜 로봇이고 감성 로봇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혹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어떻게 그 감정 교류할지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네. 진짜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겉에 있는 털이. 굳이 비교하면 어떤 뭐 동물 같나요? 약간 하얀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반려동물 로봇? 네. 이거네요. 고양이 쓰다듬으실 때 보통 어디 쓰다듬어 주세요? 고양이는 저는 이제 머리 아니면 턱. 네, 요렇게 쓰다듬어 주시죠. 네네네. 네, 그렇게 지금 반응을 눈이 합니다. 웃는 모양이 됐습니다.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네, 지금 안 따라오면 사람이 아닐 거네요. 화면 안 따라오면. 이런 움직여 보세요. 에디가 따라가든지 한번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해 준다고 합니다. 과연? 오. 웬일이야? 오, 일로 와. 귀여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귀엽다. 밥은 먹었지요? 촉감에서 오는 만족감이 심리적 안정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부러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털을 갖다가 입혀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졌을 때 리액션을 주잖아요. 웃어주고 소리 내주고 그것도 서로 상호 교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넣은 거고 따라가는 기능은 각인 효과예요. 대상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이 그 대상에게 느끼는 애착관계 그게 갑자기 증폭이 되거든요. 에디 같은 소셜 로봇을 개발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간은요 누군가 대상이 필요해요. 네, 적절하면 안 나에게 되죠. 함께 있어주고 그냥 있어주는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런 대상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에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로봇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핵심을 두고 연구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로봇한테 감정을 느끼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얘네의 리액션 때문이 아니라 본만. 그냥 우리가 벌써 애착이 로봇을 생겨서. 네,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로봇에게 자기 감성을 입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핵심이죠. 애착을 가지고. 네, 그게 더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킬러 로봇과의 싸움도 있지만 거대 로봇끼리의 또 충돌, 싸움도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굉장히 큰 로봇이 나왔습니다. 약간 장갑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탱크? 미국 로봇 마크라는 로봇이에요. 마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고 지금 보시는 로봇은 한 3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로봇 쿠라타스라는 로봇하고요. 저 쿠라타스 키는 한 3.8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5톤 정도. 이 지금 대결 장면은 2017년 10월에 있었던 대결입니다. 그래서 두 로봇이 서로 싸우자라고 뭐 총도 쏘네요. 했어요. 그래서 일본 로봇이 먼저 개발됐고 뭐 이렇게 들고 돌리기도 네, 하고. 그러고 나서 미국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미국 로봇이 일본 로봇에게 도전장을 낸 거죠. Gratis, engage in close combat. And another. Oh, firing a big. 막 지금 전기톱으로 막. 네, 무기를 많이 장착을 했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게 좀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에게 또 만족감을 줄 수 있냐면 사실은 불편한 진실인데 파괴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파괴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문명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파괴 본능을 인간끼리는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그 본능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럼 본능을 좀 대변하는 역할인가요? 그런 파괴 본능은? 측면인 거죠. 예전에 로봇 워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작은 로봇들이 굉장히 흉측한 무기들을 들고 네, 영국 서로를 BBC에서 나왔던 서로를 파괴하는 게임이었어요. 정말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 조그만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만한 도끼로 꽝꽝꽝 치거나 뭐 하얀 하얀 방사기로 막 불을 내뿜거나 그래서
쪼개지는 걸 보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확히 그 부분 때문에 저 거대 로봇의 그 결투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인간의 파괴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 로봇이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게 그렇죠. 실존했다는 폭력성. 거죠. 이게 폭력성이 여기서 발현이 되면 여기서 끝이지 않고 폭력성은 계속 증폭이 되거든요. 조그만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로봇 워에 나왔던 그 사이즈에 만족을 못하고 결국은 저 사이즈로 간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될 인간과 같이 갈 로봇,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좀 무거운 네.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실용적인 거를 좋아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놀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쓸데없다는 게 쓸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쓸데가 꼭 있어야만 좋은 행동이냐. 아까 그거 엄인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은 쓸데없는 남아도는 잉여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절대로 낭비되는 거 없이 효율적으로 무조건 쓸데 있는 것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함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처음 실행하고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선진국들을 단지 그냥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로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세계에 우리가 선점하거나 어떤 우위를 점하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울 겁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갖추려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우리 인간들이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오늘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 좀 저는 귀에 들어오는데 로봇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까 뭐 우리 태안 화재도 얘기했지만 사고도 얘기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전 여긴 것 같아요. 재난 현장. 미국의 이제 국방성 산하에 다르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로봇 챌린지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도 그때 네. 참가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3년간 서바이벌 미션을 했죠. 정말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자들이 3년간 거기에서 재난구조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재난구조용 로봇이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네. 나를 구해주러 온 로봇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래서 로봇의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통해서 그 전에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향상. 미션이 굉장히 고난이도더라고요. 계단도 올라가고 8가지 문도 열어야 되고. 돌리고 그리고 자동차도 운전해야 네. 되고 자동차에서 내릴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스스로 불을 끄는 그런 기능도 있나요 혹시? 쟤를 뭐 진화한다거나? 그 다파 챌린지 내에서는 없었어요. 불을 끄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인간이 하기엔 되게 위험한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소를 다 없애버린다. 그 불이 저절로 꺼지게.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런 경우는 인간에게는 어렵지만 로봇에게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되겠죠. 그 우승은 누가 했어요? 아. 말씀하신. 24팀이 끝까지 살아남았고 이 중에 3팀이 한국 팀이었는데 그 중에 한 팀은 카이스트가 우승을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우승할 거라는 예상은 많이들 못했어요. 카이스트 로봇이 예선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선두권을 형성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승전이 일어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카이스트가 1시간 동안 해야 될 미션을 45분 만에 클리어하면서 이 로봇은 가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경쾌한 움직임을 가지라고 이름을 가젤로 지었습니다. 발치 보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람과 가까이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보행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봇은 DRC 휴보라는 로봇으로 2015년에 미국에서 열린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참가한 로봇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아주 역사가 긴 이런 로봇들과 이제 경기를 하면서 대등하게 경기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정말 이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로봇이 되어야겠다. 이런 각오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위 올랐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그런 재난 로봇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에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우리나라에 또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좋겠네요. 과연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가 아닐까 참 많은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과 일자리에 대해서 각자의 한 줄 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엄 작가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일자리가 줄진 않을 겁니다. 다만 바뀌겠죠. 네. 임 기자님? 네, 로봇은 결국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회가 받아들여줘야 되고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겁먹지 않고 우리 일자리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로봇은 로봇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로봇은 로봇답게, 네,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면은 뭐 되게 직관적이고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냥 우리 그 반려동물 키우듯이 반려 로봇도 곧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 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접속, 미래 접속. 미래 접속. 이렇게요? 미래 접속.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톡톡톡 하면 이제 작물이 쑥쑥쑥쑥 자라고 배달앱 또 푸드테크에 이런.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이렇게 사르르 녹는데 돼지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전자 조작, 유전자 제조합. 사람들이 이 박수를 쳐줄 기술이냐, 손가락질을 할 기술이냐.